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오늘은 청약제도 개편 관련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제도가 시행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좀 어떤 내용입니까, 교수님? 예, 청약제도를 이제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그 배경은 최근에 이제 그 저출생이 굉장히 고착화되면서 혼인율도 낮아지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인구 구조 변화를 급격하게 일으키면서 우리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혼인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하락하는 배경에 높은 주택 가격 혹은 주거 불안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은 신생아를 이제 출산하거나 아니면은 입양한 그런 가구들을 대상으로 좀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청약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보자면 이제 공공 분양이나 민간 분양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자녀 특별 공급 대상을 갖다가 원래는 세 자녀 이상이었는데 두 자녀 이상으로 좀 더 이제 완화를 한 거죠. 여기에 부부간의 중복으로 청약을 했을 때도 그거를 이제 허용을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성년자가 청약 통장을 가입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 원래 2년이었는데 이걸 5년으로 확대하고 또 신혼 부부라든지 아니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있어서 배우자의 혼인 전에 이제 주택을 소유했거나 아니면은 특공에 당첨됐었던 이력이 원래 있으면은 이제 이게 청약을 원래 신청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좀 조건을 완화한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이제 공공 분양하고 민간 분양일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그런 청약제도의 개편이 있었는데요. 민간 분양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공급을 가점제에 있을 때 그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도 좀 합산해서 네. 이제 할 수 있도록 좀 약간 맞벌이 가구라든지 아니면 이런 신혼부부 가구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혼 부부하고 이제 생애 최초를 위한 이제 특별 공급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에 대해서 우선 공급하는 분량을 한 20% 정도 확보하는 것. 그래서 신생아 특공을 좀 이제 신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뉴홈 신생아 특공이라고 해서 그것을 신설을 해서 이런 신생아를 이제 출산한 자녀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공급 물량을 좀 따로 편성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2년 이내에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혹은 2023년 3월 28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좀 완화해가지고 신생아 특별 공급을 조금 이제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이제 청약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20개월 만에 증가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서 효과가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주택 청약저축에 이제 가입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한 19개월 정도 연속으로 줄었었는데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청약에 대한 좀 관심이 식은 것도 있고요. 네. 게다가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청약제도 개편이라든지 새로운 상품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청약 새로운 신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요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번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신생아를 위한 특별 공급 그런 것들이 이제 확대 개편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청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이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면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전세 끼고 대출을 받는 이제 갭 투자 이런 게 좀 다시 꿈틀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앞서 전해드렸었는데 이걸 좀 일시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갭 투자 자체가 뭐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갭 투자를 하기 위한 환경이라는 것이 조성된다는 거는 결국에 매매가와 전세가의 이제 격차가 줄어들어야지 갭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매매 가격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고 전세값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에 이제 갭이 줄어들면서 갭 투자가 좀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주택 시장도 좀 전망이 개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갭 투자가 조금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실제로 인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가도 좀 상승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이제 확대가 되면 전셋값이 계속해서 이제 매매값을 끌어올리다가 매매가가 이제 전셋값보다 더 월등하게 많이 이제 상승하게 되는 순간 갭 투자가 이제 가능한 여건은 조금 또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무튼 지금 이런 갭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매매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지난주에는 보합세로 돌아섰는데 앞으로 금리 인하도 예상이 되고 주택 시장도 좀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갭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매매가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세값이나 이렇게 청약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 이 기업의 광고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알리와 이 테무 이런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금 몸집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알리가 2,600억 원을 투입해서 한국의 물류센터를 짓겠다 이런 지금 뉴스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 더해서 지금 배송 경쟁력까지 합쳐지면 효과가 어마어마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상당히 이런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예. 테무라든지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초저가 이제 제품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5일 무료 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 물류센터를 짓게 되면 이런 배송 시일이 더 짧아지면서 한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잘 갖춰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경우에 가입자 수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매출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대비해서만 해서 매출이 한 8, 90%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아니면 테무 이런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유통업계를 이제 장악하게 되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현재도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좀 불만을 접수하는 사례들도 좀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이 현 상황이 단순히 그냥 그런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관이 강화된다고만 보기에는 국내 업체들의 타격도 상당히 크고 소비자들도 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여러모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교수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커머스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라면 뭐 쿠팡 등을 들 수 있을 텐데 이게 중국 알리나 테무랑은 이게 가격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되는 겁니까? 아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세계의 시장으로서 인건비가 낮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제품들을 싸게 이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그런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런 중국의 생산 공장과 세계의 소비자들 직접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 때는 직구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 금액 이하로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경우에는 관세 같은 걸 내지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에서 직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은 국내 전기 제품의 뭐 안전 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업체들은 사실은 이런 안전 인증도 다 받아야 되고 뭐 관세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납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이제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이제 소비자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거기에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초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업체들이 현재 적자를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광고비도 많이 쓰고 있고 소비자들한테 소비 쿠폰 같은 것도 뿌리면서 많은 이제 소비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유통업계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응해서 또 이제 초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경쟁들이 사실은 국내 업체들은 상당히 타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자주 들어가서 보면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알리가 10억 원 쿠폰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10억 팡팡 프로모션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행사 첫날에 17만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보면 100만 원 쿠폰 인증샷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가격 경쟁력을 공략할 경우에 지금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에서 좀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종합 쇼핑몰 이제 이용자들을 봤더니 이미 이 알리가 쿠팡하고 양강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이미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알리가 초저가 공세를 펼치고 또 여기에 이제 한국 물류센터까지 건설을 하면서 배송 기간까지 줄일 수가 있다면 사실은 국내 유통업계들은 상당히 이제 열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이제 대기업들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조업체들, 또 열악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에서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조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런 이제 알리랑 테무 관련해서는 좀 다른 나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이제 좀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 다른 나라에서는? 예, 사실 이제 여러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발 그 이커머스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공략하면서 그 각국의 유통 업체들도 타격을 입기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것과 관련된 이제 대응책을 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서비스 이제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이 과연 제대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특히나 청소년들에게 뭐 음란물 같은 것을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걸 장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 의약품 같은 것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검토하고 관련된 이제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이제 중징계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뭐 틱톡이라든지 여러 중국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틱톡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이제 업체에 이 틱톡을 분리하도록 하는, 그래서 매각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최근에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틱톡이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국내 업체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이런 틱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중국 정부 측으로 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고, 따라서 보안을 좀 강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제 판단하에 그런 법도 통과가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패스트 패션 제한법이라는 것을 최근에 통과를 시켰는데요. 패스트 패션 제한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새로운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이런 제품들을 생산을 해내는 업체들, 특히 이제 중국 업체 중에서는 쉬인이라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환경 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패션을 생산을 해내면서 이런 부분들이 환경에 부담이 되고 또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좀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이제 업체들을 좀 제한하는 그런 또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나라에서 이런 알리라든지 여러 중국발 이커머스 업체들의 독주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미국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주에 미국의 뭐 4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PC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미국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뭐 좋은 상황이고요. 네. 이제 연착륙을 누구나 이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FOMC 회의가 있었죠. 여기에서 미국이 과연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인지, 그리고 인하를 한다면 얼마나 빠르게 인하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조금 반등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들이 나왔었는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여전히 6월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내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한 3차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안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 지금 이제 연준에서도 상당한 이제 좀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고용 시장도 점점 균형을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탄탄한 상황이고, 미국 경제 자체도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PC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미 연준에서 물가 안정을 이제 과연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PC 인플레이션이 시장 전망과 얼마나 이제 부합하는지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UME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